제가 나중에 문 대통령님 아니면 장래 이재명 지사님이든 이낙연 대표님이든 현 정권에서나 새 정권에서나 만약에 국립 영어원을 만들어서 사실 세종대왕 시대의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라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완성을 해서 국민들이 정보의 전달이나 습득 아니면 그런 정보 기록의 유지를 위해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영어가 갖는 우리 생존의 절대성에 너무나 커다란 영향이 있기에 세종시대의 한글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영어인 거죠.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강연, 출연을 했다는 가정하에 말하자면 데모 내지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이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팔로파 특허 영어 특허권도 받았고 조금 영어 관련된 전 산업 분야의 보급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행운이 찾아와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을 하게 됐다는 상황 하에서 출연하게 되었을 때 전달할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영어를 둘러싼 오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 개념으로 가벼운 예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주소가 나와 있죠. 경기도 안성시 양성로 519번지. 한국식이죠. 미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주소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죠. 519 라이트 스트리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USA. 언뜻 봐도 다르죠. 저희는 큰 곳에서 작은 구체적인 곳으로 주소가 나가는 반면에 미국 주소는 번지수, 거리, 도시, 주, 나라. 이름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계양 하면 이는 성, 계양은 이름, 성과 이름. 근데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 했을 때 오바마는 성이고, 그쵸? 버락이 이름인 거죠. 보면 성 이름인데 이름 성 이렇게 오잖아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정말 그저 문화의 차이일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그분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에 관한 언급은 하지만 명쾌하게 해설은 좀 못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면 이런 거죠. 이러한 차이는 문법에 기인을 하는데요. 우리말의 경우에는 이제 안성시라면 경기도의 안성시인 거죠. 동명의 다른 시가 뭐 전라도에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안성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안성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성시는 경기도의 안성시라는 거죠. 이 앞이 형용사가 되고 소식을 받는 명사가 되는 거죠. 전국에 519번지가 엄청 많이 있겠지만 양송로에 있는 519번지, 이 양송로도 전국에 많이 있겠지만 안성시의 양송로, 이런 식인 거죠. 형용사, 소유 형용사 어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라면 영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593번지가 있는데 미국식 주소 체계 안에는 어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어부 전치사 플러스 라이트 스트리트이라는 명사 두 개가 합친 전명구가
형용사가 돼서 593번지이기는 한데 라이트 스트리트 거기에 있는 593번지. 또 라이트 스트리트가 미국 내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죠. 동명의 거리가. 그럴 경우에는 of 솔트레이크 시티. 이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라이트 스트리트라는 거죠. 솔트레이크가 소금호수가 뭐 또 칠레나 뭐 페루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솔트레이크 시티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유타라는 주, 스테이트에 있는 어브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거죠. 유타주가 설령 또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 이 유타주는 of USA.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유타를 수식을 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영어 어법과 한국어 어법이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주소 표기가 달라진다. 이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씨 가문의 계양이라는 사람 이렇게 되지만 버락 오브 오바마, 오바마 패밀리, 오바마 가문의 버락이라는 친구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주소, 이름 그 외에도 영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탐구를 고찰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면 영어의 구조, 영어의 틀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팔 저울이 있죠. 실제로 양팔 저울에서 중심을 잡는 부분은 기둥인 거죠. 영어에서 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동사로 굳어져 있지만 저는 이 동사라는 명칭보다 정확한 문법적 용어는 동상사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는 동사가 기둥 아니면 뭐 척추 같은 역할을 해서요. 이 척추의 앞에는 주어를 배치를 합니다. 주어. 주체가 되는 말. 주어. 저 영어로 subject. 주체. 이 문장 내에서 주인공, 주체가 되는 친구가 꼭 절대적으로 동사의 앞에 옵니다. 그러면 이 주체가 뭔가를 하는데 동사의 의미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이 주체의 뒤에 일반 동사가 오면 그 뒷부분을 따르는 부분은 객체가 됩니다. object 아니면 객체 내지는 대상이 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은 이 목적물을 가지고 표시된 동작을 한다. 이런 의미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동사 내지 비동사 계열이 오면 이 주인공은 C, 보어, 보충해서 서술되는 말, 주어의 상태인 거죠. 상태. 이 상태가 상사인 거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말을 할 때에 언뜻 설마 그럴까 할 정도로 우리가 한국어는 익숙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특징, 엄청난 특징이 영어에는 있는데 말이죠. 영어로 쓰여진 수많은 책들,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영어로 하는 수많은 의사 표현들은 놀랍게도 딱 이 둘 중에 한 가지 구조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어든 언어라는 건 문장을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문장은 천하의 어떤 영어 문장이든 간에 딱 둘 중에 하나다. 실제로 우리의 의사 표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어법 구조가 이렇게 단순 명료하지가 않아서 한국어에선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영어 문장들은 우리가 비원어민이지만 수많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자면 둘 중에 하나이니 둘 중에 하나의 공식에 맞춰서 하자 이런 생각도 굉장히 진보한 것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뭔가 주체 다음에 비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그 주인공의 상태를 묘사하겠다, 서술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비동사를 제외한 다른 일반 동사를 썼을 때는 주인공의 동작을 서술하는 문장 구조가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영어 문장은 갈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양팔 저울에 비유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어를 모래시계로 보자면 위에 모래라는 주인공이 이 중간 동작을 통해서 아래의 목적물로 떨어지는 것이라거나 위의 목적물이 아래의 상태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영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저는 이제 동상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어부, 동상사부, 목적어, 보어부 이렇게 3등분 될 수 있다. 주어, 동상사부, 목적어, 보어부 이렇게 3등분 될 수 있다. 주어, 동사부, 목적어 아니면 보어. 목적어나 보어가 갈라지는 기준은 비동사를 써서 보어, 일반 동사를 써서 목적어. 굉장히 명쾌하죠. 정말로 이러한 구분이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사전에 보시면 동사에 대하여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verve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은 액션.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 이 두 구조에서 액션을 나타내는 부분이 첫 번째인 거죠. state,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은 비동사가 온 이 두 번째 구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동사란 동작 또는 상태를 describing, 서술할 때에 서술함에 사용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영어 문장 구조의 단순성의 일종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든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은 어떤 주인공의 동작을 서술하거나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묘사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문 대통령님 아니면 장래 이재명 지사님이든 이낙연 대표님이든 현 정권에서나 새 정권에서나 만약에 국립영어원을 만들어서 사실 세종대왕 시대의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라면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완성을 해서 국민들이 정보의 전달이나 습득 아니면 그런 정보 기록의 유지를 위해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영어가 갖는 우리 생존의 절대성에 너무나 커다란 영향이 있기에 세종시대의 한글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영어인 거죠. 실제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영어를 해야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영어를 잘해서 내가 세상을 제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징기스칸 시대의 정복전쟁의 도구가 말이었다면 오늘날도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말은 horse, 오늘날의 전쟁 도구로서의 말은 랭귀지인 거죠. 그래서 말 달리자, 이런 말로 달리자, 세계로 달리자. 그래서 영어 공용화가 정책적 과제로 돼서 집현전처럼, 세종시대의 집현전처럼 국립영어원을 만들었다면, 저는 동사는 동사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동상사라 하자. 동상사, 이렇게 용어가 재정의 돼서 보편화된다면 우리 의식 속에 주어 다음에 오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동상사다. 그래서 동사는 첫 번째 스타일의 문장, 상사는 두 번째 스타일의 문장. 그래서 영어 문장은 일반 동사로서 동작 아니면 비동사 계열로서 상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서 말하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영어에 대한 장벽, 장애를 넘어서는 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또 유익한 그러한 지식 정보가 된다. 구조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이해, 구조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영어를 대하고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음으로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중학교 시절에 영어 수업 시간에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영어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장의 오형식. 그래서 1형식은 뭐 주어동사, 2형식은 뭐 3형식은 뭐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옛날 1970년대에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시대의 유물이 되었겠지 하지만, 오늘날의 영어 문법 서적을 봐도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커져서, 지적 두뇌가 커져서 바라본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거였습니다. 아직 영어가 서투른 분들은, 그러한 분들이라도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다, 뭔가 수학의 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아마 이미지에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영어를 말하려면 이 5가지 형식 중에 어느 한 형식을 선택을 해서 그 공식에 맞게 영어를 써야 한다, 이런 의미로 전달이 되어 왔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의미는, 늘 영어를 쓰자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동원해야 된다. 이거 안 동원하면 안 된다. 한국말 생각해서 막 단어 하나 둘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말을 내뱉거나 하려면, 아니면 우리가 읽으려는 책도 이러한 구조인 건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공을 제시를 하고 그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영어식 영어인데, 제가 문장은 크게 두 종류라 그랬죠.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주어, 비동사, 보어 했을 때에 이 두 번째 스타일은 이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구조는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걸 통칭을 해서 첫 번째 구조다, 주인공의 동작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 때 형식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어의 양팔 저울에 중추와 같은 동사를 책정을 하면 그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1, 2, 3, 4, 5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주어 동사를 배치를 해라 하는 문제와 비동사를 쓰면 주인공의 상태, 일반 동사를 쓰면 나머지 동작들을 나타내는 문장 형태인데, 다만 우리가 꽃게를 사면 뭐 이렇게 집게발이든 패들발이든 아니면 다른 다리든 간에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꽃게가 있을 수 있듯이 목적어가 없는 문장 구조도 있다. 예를 들어서 I sleep, 나는 잔다 라면 특별한 목적물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스타일도 있고 그러한 형식이 첫 번째 형식인 거고요. 나머지는 동사가 특정하게 목적어 하나만 갖고도 충분한지 아니면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주인공이 사랑하는 동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you, 너다 이런 구조이거나 He bought her a flower, 그 남자라는 주인공이 사주는 동작을 했는데 그녀에게 꽃을, 이러한 식의 동사마다 그 뒤에 목적어의 구성이 약간 형태를 달리한다 이런 얘기죠. She made her happy, 그 여자가, 여기서는 힘으로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론 이제 레즈비언이시라면 she made her, 뭔가 그녀의 또 다른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her든 힘이든 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she is, 이건 문장이 아닌 거죠. 비문이 되죠. 문법에 안 맞는다. ungrammatical 거죠. 그래서 Jesus loves, 대상이 없죠. 이러면 문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Jesus loves you, 이렇게 제대로 형식을 갖춰야만 된다. 그렇듯이 하여튼 어떠한 문장이든 간에 반드시 동사가 주어 동사 구조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형식을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를 비동사 계열을 쓰든 나머지 일반 동사를 쓰든 쓰기만 하면 문장 요소가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게 영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영어의 본래의 모습에 올바로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약간의 전문성 있는 정보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전히 얘기되고 있는 팔품사 부분입니다. 팔품사. 일반적으로 요리사분들이 요리를 하면 소금 잘 써서 간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마늘, 파, 고춧가루 어디에 언제 써야 할지 굉장히 중요하죠. 요리사가 양념 재료를 가지고 요리의 맛을 제대로 낸다면 간이 안 맞는 음식 상상하기 어렵죠. 마늘파 안 들어간, 고춧가루 안 들어간 김장, 김치, 한국의 김치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듯이 양념이 요리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영어 문장이라는 제품의 요리에 유사하게 들어가는 재료들이 소위 말해서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나의 물품으로 보고 이 물품을 분류를 해서 물품으로서의 말을 분류를 해보니까 8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명사.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요리에서 소금이 제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듯이 명사도 영어 문장 내에선 첫째는 동사이지만, 동사라는 척추가 있어야 하겠지만 척추 이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들을 갖다 쓰기 때문에 명사의 비중은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나 아니면 쌀과 같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의 명자는 이름인 거죠. 네임. 뭔가의 이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개념에 대한 이름이 명사입니다. 물건으로서의 마커, 책상, 의자, 자동차, 비행기, 모든 존재하는 물건의 이름도 명사이지만 추상적으로 형태는 없더라도 사랑, 증오, 미움, 이러한 감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의 이름,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특정지어서 붙이는 이름, 그게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주인공이나 목적물이나 보충 설명하는 말에 오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명사의 아주 친근한 가족이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어서 용도상으로는 그냥 아예 같이 보시고 대부분 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소금이 없을 때 쓰는 맛소금, 아니면 쌀을 대신한 찹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진이라는 사람이 유진 is a businessman. 유진은 사업가이다. 근데 he is rich. 그는 부유하다 했을 때 유진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쓰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루하고. 그랬을 때 이 유진이라는 명사를 다시 쓸 때 우리는 명사를 대신해서 he, 그는,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친구들이 대명사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동사는 몇 번 언급했듯이 주어 다음에 와서 그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할 때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동사 중요해서 한국 요리의 마늘 정도의 위상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는 그런 거죠. 유진이라는 친구는 부유하다. 주인공을 서술해주는 형용사, 이럴 수도 있고요. 유진 is a rich businessman. 사업가는 사업가인데 아주 가난한 사업가, 자본금이 없는 사업가가 아니라 아주 자본금이 넉넉한 부유한, 아니면 돈을 잘 벌고 있는 리치, 부유한 사업가이다, 이랬을 때의 명사를, 일단 비즈니스맨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게 형용사다. 부사는 리치라는 거 앞에 예를 들어서 very, 아주 부유한 사업가이다. 이러한 very가 부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재료의 특성과 그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훌륭한 요리사가 되듯이 영어의 문장을 만드는 재료들을 잘 알아야 영어 요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영어를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현대 기아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이 자동차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동하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아니면 영어를 모든 쓰는 사람들이 가동하는 영어 공장 내의 제품은, 완성품은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와 문장 사이를 비유를 해보면 이 제품, 자동차라는 제품과 영어 문장이라는 제품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창, 시트, 이러한 부품을 가지고서 조립을 하면 자동차가 됩니다. 이러한 성격이, 영어의 문장은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부품들을 가지고서 잘 조립을 하면 문장이 되는 건 거죠. 그랬을 때 엔진이라는 부품은 주로 철을 가지고 만들죠. 타이어는 고무를 가지고 만들고, 창은 유리를 가지고 만들고, 시트는 가죽을 가지고 만들고,
그렇듯이 좀 전에 보았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서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라는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사라는 부품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동사라는 재료로는 수로라는 부품을 만듭니다. 형용사라는 재료로는 주어에 있는 명사를 서술하거나 목적어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에 있는 명사를 형용을 하거나 때로 이 형용사는 보어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very much beautiful. beautiful 했을 때 형용사라는 거죠. 부사는 동사든 형용사든 이렇게 beautiful을 much beautiful 아니면 또 다른 부사를 very much의 부사, 형용사. 완제품 자동차 내지 문장과 부품으로서의 자동차 부품과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라는 영어의 부품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는 재료의 이름 사이에 완제품과 부품과 재료의 이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으면 영어가 훨씬 덜 낯설다, 친숙하다,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